2004년 초 미국 어느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의 공과대학 과대표였던 학생과 그의 친구가 만들어낸 이 소셜 네트워크는 실명을 사용하는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였는데 인기가 많아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확인한 그들은 휴학을 하고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창업 스토리가 아니라 실은 캠퍼스 네트워크의 창업 스토리입니다. 캠퍼스 네트워크는 페이스북보다 몇 주 전 먼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시작한 소셜 네트워크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처음에는 기본 프로필 등록과 친구와 찜하기만 가능했던 수준이었던 반면 캠퍼스 네트워크는 사진 올리기, 공유하기, 회원들이 친구들의 프로필에 코멘트할 수 있는 월 기능,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는 액티비티 피드 등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페이스북의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진 올리기, 공유하기, 월, 액티비티 피드 등이 캠퍼스 네트워크보다 훨씬 이후에 추가된 서비스였습니다. 그 당시 기자가 어느 한 학생에게 페이스북과 캠퍼스 네트워크 둘의 서비스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캠퍼스 네트워크는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친구를 추가하고 찜하는 게 전부예요. 라며 페이스북이 기능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캠퍼스 네트워크는 페이스북보다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더 고급 기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 캠퍼스 네트워크는 실패를 했을까요? 캠퍼스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고급 기능을 선보였고 오히려 이런 기능들을 나중에 시작한 페이스북에 엄청난 성공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기능들이 캠퍼스 네트워크는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브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네트워크를 창업했던 웨인팅은 실패의 원인을 복귀하면서 페이스북보다 우월한 특징들이 바로 실패의 핵심 요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웨인팅은 BBC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정말 스마트했던 점은 친구 추가와 찜하기로 사람들을 낚은 다음 유저들의 심리를 파악해가면서 서서히 기능을 추가하여 유저들이 거부감이 없이 점점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초 온라인 유저들은 주로 가명을 사용하며 개인 신분과 사생활에 대해 현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캠퍼스 네트워크는 가명 대신 실명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약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은 유저들에게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주면서 한두 가지 기능들을 서서히 추가시켜 나갔습니다. 너무 색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부감이 있어 문제이지만 너무 친숙한 것들은 애초에 아무런 관심이나 흥미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색다름과 친숙함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뇌과학의 연구에서 인간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일단 달아나고 싶은 거부 반응을 갖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너무 시대를 앞서간 제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간은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알려고 하는 욕구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색다르고 낯선 자극을 추구하는데요. 이 모순에서 나오는 긴장이 종횡곡선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크리에이티브 커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면 궁금함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함은 곧 호기심이 되고 호기심으로 한번 사용해본 경험들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를 상승하는 커브의 스위트 스폿이라고 합니다. 이때 스위트 스폿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사람들이 편안한 친숙함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기를 얻어 잘 나가다가 진부점에 이르게 되는데 진부점에 이른 후에는 노출되는 것이 늘어날 때마다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창립자 주커버그는 크리에이티브 커브에서 최적의 스위트 스폿을 찾았습니다. 즉 그는 익숙한 것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유저들이 분명 반응하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색다른만을 활용했던 것이 지금의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스위트 스폿을 찾아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총 4가지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제1의 법칙, 소비의 법칙. 맛있는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곳에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작가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분야에 꾸준하게 소비를 해야 안목이 생깁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최소의 20%를 자기 분야에 소비하세요. 제2의 법칙, 모방. 색다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방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인기 있는 요리사를 보며 따라해보거나 소설을 인기 작가 글을 따라서 써보거나 하고 싶은 것을 따라해보세요. 제3의 법칙, 창의적 공동체. 성공한 사람들은 외로운 장인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마스터 티처, 스승처럼 연마하도록 북돋거나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 상충하는 협력자, 자신의 결함을 보완해주는 사람. 모던 뮤즈, 열정을 북돋아주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게 해주는 사람. 유명 프로포터, 그 분야에서 신임을 받고 있고 기득권을 나눠주는 사람. 이런 4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피드백을 나누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세요. 제4의 법칙, 반복. 위 법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보세요. 창의성이란 색다르면서도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앞서 언급했던 4가지 법칙을 통해 창의성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런 창의성을 통해 스위트 스폿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위 법칙을 알고 잘 활용하여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행복을 전달하는 배달원 딜리버리 해피니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